네, 자, 전산회계 1급 제99회 이론 시험부터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험번호 216개의 뒤에 2번이고요. 여러분 이름 설치 눌러주시고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관 확인번호 6564, 6564 이렇게 해서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 작성 시 따라야 할 원칙이 아닌 것. 그러면 여러분 이론 공부할 때 이론 교재에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이 있었죠. 이론 교재 43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기간 배분 모든 수익과 비용은 보통 1년이죠. 대기업들은 분기당도 하고 자 발생한 기간에 나눠서 해야 되고 수익과 비용은 대응시켜야 되고 그래서 수익 항목, 비용 항목이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 다음에 생략해서는 안 된다. 총액주의 원칙. 자, 총액으로 기재하고 서로가 상계해서 약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시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구분 표식, 매출 총손익, 영업손익, 법인세 비용, 차감전손익 이런 거 다 구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문제로 돌아와서 자 발생주의 원칙, 자 기간 대응 원칙 있죠. 거기에 요 발생주의 원칙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현금주의가 아니고 돈 들어오고 나가는 가계부처럼 작성하는 게 아니고 돈에 상관없이 올해 수익이면 올해 비용이면 올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2급 배울 때 수익과 비용 이연비 예상 굉장히 싫어했던 거 그게 바로 발생주의 원칙에 근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순액주의 이거 틀렸죠. 뭐예요? 아까 생략해서는 안 된다. 총액주의로 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정답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 아까 대응돼야 된다. 구분 계산돼야 된다. 기간별 다 표시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보기 1번 보면 단기 매매 증권이 미실현 보유 손익. 미실현 보유 손익이 뭐예요? 자,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익.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 그러니까 12월 31일 기준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죠. 증권시장이 12월 31일인가 이때 마감 들어가니까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유한 주식 단기 매매 증권 그래서 평가이익 또는 손실이 나왔다. 자 계정가공기 정기등록 메뉴 들어가서 영업의 수익에 보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이렇게 있죠. 또는 그 밑에 처분이익. 처분이익은 실현된 겁니다. 근데 요거는 실현된 건 아니죠. 평가만 한 거니까. 근데 요거는 뭘로? 영업의 수익 또는 영업의 비용. 그래서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바로 요걸 말하는 겁니다. 영업의 수익 또는 손실로. 자,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 유가증권 크게 세 개로 나누죠.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그 다음에 채권을 중심으로 한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하는데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 어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 다시 말해서 자본 항목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자본금이 아니고 자본 항목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4번은 자, 여기 보시면 이론교재 136페이지에 제가 이거 정리해서 올려놓은 게 있었죠. 자, 유가증권은 취득 시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으로 구분하고 단기 매매 증권, 단기 1년 이내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의 상환금액이 확정되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하고 그리고 만기 보유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은 시가 다시 말해서 이거는 다 주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뭐예요? 시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가치, 시가, 시장 가격 같은 말입니다. 근데 요 만기 보유 증권은 대부분 채권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시가로 하는 게 아니고 주식은 시세가 있는데 채권은 상각 후 원가. 여러분들 사채 배울 때 상각 후 원가가 뭐냐? 사채 배울 때 유효이자율법으로 해서 할인 발행한 것들, 할인 발행 차금 상각까지 다 상각시켜서 채권이 미래 기대 가격을 취득 당시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후 기간이 경과에 따라 그 가치를 조정한 장부상 금액. 사채 가지고 유효이자율법으로 표 만들면서 쭉 제가 이론 설명했죠. 그때 거기 장부 금액이 있습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까지 다 한 거. 그거를 뭐라 한다? 사채 할인, 여기서 상각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한 걸 말하는 겁니다. 상각 후 원가. 자, 그래서
주식들은 시가, 그 다음에 채권 같은 거는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한다는 게 기준이라고 몇 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보기 3번을 보면 자, 만기 보유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그럼 이게 틀린 거죠. 이거는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치 시가로 평가하는데 만기 보유 증권 채권 같은 경우는 아까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한다 그랬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표시하는 건 맞는데 요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단기 매매 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자, 여러분들 그 재무상태표 들어가 보면 거기 다 나와 있죠. 유동자산의 단기 매매 증권.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다음 3번 문제. 자,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갖고 있다. 이거 재고자산 맞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나왔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공장 이전을 위하여 보유 중인 토지, 업무용 토지, 이거는 뭐예요? 유형자산으로 들어갔죠. 자, 재고자산이 아니고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 부동산 매매업의 재고자산은 부동산이 되겠죠. 유가증권은 이거는 단기 매매증권, 당좌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사후 기존 목적으로 보여주는 건물 유형자산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복잡한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다음 중 아래 이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뭘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으면 그 나간 돈, 들어온 돈으로 장부에 적으면 되는데 문제는 교환이에요. 돈을 주고받은 게 없어요. 그럴 경우에 자, 그리고 종류가 같은 것끼리 하느냐 다른 종류로 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다른 종류,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와 요 운반용 트럭을 교환하면 다른 종류예요.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종 자산 간의 다른 종류 자산 간의 교환일 때는 제공한 자산의 시가, 공정가치로 제공한 거의 시가입니다. 만약에 시가를 알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요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건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하면 나옵니다. 근데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러면 반대로 교환으로 취득한 아까 같으면 기계장치를 주면서 기계장치 시가를 알면 그 금액으로 기록하는데 몰라. 그러면 받은 트럭의 시가 그거를 공정가치 어떤 방식으로 하든 전부 다 공정가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일 때 기왕 다루는 김에 트럭과 트럭끼리 교환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자 어떻게 하느냐 동종자산으로 했을 땐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이 장부금액. 요건 우리가 장부 제공할 때 트럭을 줄 때 장부상에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가상각두개 차감한 거. 그거를 자 이걸로 금액을 적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이거는 다른 종류입니다. 이종 자산 교환으로 한 경우에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아까 뭐 시가로 한다 그랬죠. 자, 공정가치 이걸로 하고 다만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이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 알 수가 없을 때는 뭐예요? 우리가 교환으로 받은 취득한 자산이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할 수 있다. 아까 설명드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근데 같은 종류일 경우에는 아까 뭐 제공한 유형자산에 뭐예요? 장부가액으로 한다. 아마 출제위원들이 이렇게 한번 내면 그 다음 바로 다음은 아니고 다다음쯤 되면 요거 한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설명드린 거고요. 자, 이제 5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서울이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선입선출법 그리고 총평균법에 따른 각 기말 재고자산이 금액으로 오른 것. 자, 보겠습니다. 1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자, 기초재고 10개 10만 원, 단가가 10만 원입니다. 근데 3월 달에 매입을 했어요. 선입선출법으로 자, 그러면 30개. 그러면 현재 40개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9월 29일 매출했습니다. 20개. 20개를 매출하려면 선입선출법으로 하면 어느 거 먼저? 얘 먼저 팔고 여기서도 10개를 뺍니다. 그러면 20개가 남죠. 자, 곱하기 12만 원 하면 240만 원이 돼요.
그 다음에 자, 다시 매입 10개 했습니다. 자, 10개 곱하기 11만 원. 얼마요? 110만 원. 그럼 현재 남아있는 거죠. 두 개를 더하면 350만 원. 예. 요게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 재고가 됩니다. 자, 됐고요. 그러면 정답은 요 3, 4번 중에 하나겠죠. 자, 이번엔 평균법으로, 총평균법으로 하겠습니다. 총평균법은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자, 기초재고 10개가 있었죠. 자, 기초재고 10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매입 30개 매입했고, 그 다음에 10월 17일 또 매입 10개. 총 기초재고에 추가로 들어온 거 매입해서 총 매입이 몇 개예요? 그러면 40개에 기초까지 하면 50개가 되죠. 50개. 자, 그리고 이 50개를 이때 금액으로 나누기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요거 곱하기 하면 얼마예요? 100만 원. 그 다음 30개 곱하기 하면 360만 원. 그 다음 또 10개 곱하기 하면 110만 원. 자, 요거를 다 더하세요. 다 더하면 총 금액이 나오죠. 기초에다가 원래 매입한 금액, 전체 금액. 요거는 수량. 요거는 금액. 자,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100만 원에 360, 110만 원 더하면 총 금액이 얼마예요? 342만 원? 아니다. 다 더하면 더 되는구나. 네. 전부 다 더하면 계산기를 눌러야 되겠네. 자, 요거 더하면 460 플러스 110만 원. 예, 570만 원입니다. 570만 원을 요 전체 금액을 전체 수량으로 나누기 50개. 자,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11만 4천 원. 총평균법 단가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기말 수량은 몇 개가 남았어요? 아까 10개에 30개 들어왔다 20개 팔고 다시 10개니까 자, 30개가 되죠? 예, 30개. 11만 4천 원 곱하기 30개. 자, 이렇게 하면 금액이 나오죠? 342만 원. 자, 요 금액이 총평균법으로 했을 때, 예, 여기 있죠. 342만 원. 기말상품 재고의 금액이 됩니다. 그냥 선입선출법으로 하면 350만 원, 총평균법으로 하면 342만 원. 자,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6번 문제. 자, 주식회사 한국은 2021년 6월 1일 대한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 상환기간 2년, 요게 핵심입니다. 이자율 연 12%로 차입하여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돈을 대출을 이거 증권방송 보면 절대 돈 빌려서 주식 투자하지 말라 그러죠. 자, 근데 삼한전자의 주식을 매입하였다. 2021년 10월 10일 주가가 상승한 이 중 일부를 처분하였다. 상승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자, 이거 단기 투자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도 있고요. 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한국이 2021년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자, 우선 돈 빌렸을 때 차변에 뭐가 돼요? 돈이 들어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 보통예금이 되겠죠. 또는 현금. 자, 금액 5천만 원 이렇게 되고, 대변에는 뭐예요? 자, 차입금은 차입금인데 상환기간 2년이에요. 그러면 장기 차입금이 되겠죠. 자, 5천만 원. 자, 정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단기 차입금이 보기가 있어요. 얘는 해당 사항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주식을 팔아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주식을 샀을 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 계정 과목도 나오고요. 둘 다. 그 다음에 2021년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것. 12월 31일 결산 시에 은행에서 돈 빌렸으면 이자를 줘야죠. 설사 안 줬더라도 6월 1일에 돈 빌렸으니까 7개월치는 장부상에 적어야 됩니다. 발생주의 원칙에 의거해서. 그러면 이자 비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는 계정 과목은 단기 차입금. 왜냐? 장기 차입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7번 문제.
기말 외상 매출금 잔액 5천만 원에 대하여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려 한다. 기초 대손 충당금이 30만 원이 있었으면, 자, 우선 여기 5천만 원에서 1%면 곱하기 0.01이죠. 그럼 얼마예요? 자, 50만 원입니다. 대손 충당금 1%면 50만 원인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빼야죠. 빼야 되는데, 자, 빼기. 기초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30만 원 있었습니다. 근데 자, 30만 원 있었는데 단기 중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매출채권 15만 원을 대손 처리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15만 원을 썼겠죠. 대손 충당금. 자, 보충법에 의한 기말 대손 충당금 설정 후기로 오른 것. 그럼 얼마만 더 설정해 주면 돼요? 50만 원에서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15만 원이죠. 그거 빼면 35만 원만 보충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대손 상각비 35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35만 원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그다음 8번 문제. 자, 다음 중 자본잉여금 항목이 아닌 거 이런 문제 나오면 땡큐 하고 그냥 받아먹는 겁니다. 자본잉여금 계정광고비 적용 등록 메뉴 가서 딱 보세요. 자,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재평가 차익이 딱 나와 있죠. 자, 요거는 기타 포괄 손익 무계획 항목입니다. 기타 포괄 거기 가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거저먹는 문제가 나왔고요. 자, 그다음 9번 문제. 자, 원가 회계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 표 하나 정도는 암기하라 그랬죠. 원가 회계에서 제일 유용하게 쓰는 겁니다. 제공품, 이거 다시 말해서 공장이에요. 공장. 공장에서 뭐 만들어요? 제품을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1년 또는 보통 원가 회계는 한 달 단위로 하는데 이번 달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서 완성품, 제품, 완성품이 얼마치 만들었느냐 작성하는 표죠. 제공품 계정. 기초제공품, 지난달에 미완성돼서 이번 달 넘어온 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제조간접비 딱 더하고, 자, 미완성, 기말 요걸 빼면 완성품 나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자동차 공장에 가면 요래요. 제가 지금 모닝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소형차 조립 라인 딱 가보면 지난 31일 날 딱 스톱했을 때 컨베이어 벨트에 미완성된 것들. 근데 요게 새롭게 또 자동차 뭐 이것저것 들어가죠. 인건비도 나가고 전기세 나가고. 그래서 나중에 말일 날 미완성 거 딱 빼면 완성된 차량 전체 금액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제품 제조원가 요걸 구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제공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30만 원. 30만 원에 재료비 100만 원. 그다음 노무비 50만 원. 경비는 없고요. 제조간접비 70만 원. 자, 요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다 더하면 250만 원 나옵니다. 자, 차변 대변 금액은 같아야 되니까 25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자, 기말제공품 있습니다. 기말제공품 60만 원. 예. 그러면 250만 원에서 60만 원 빼면 190만 원. 이게 완성된 제품 전체 제조 원가입니다. 190만 원. 얘는 왜 왔냐? 이거 여러분들 헷갈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 스파이로 심어 놓은 겁니다. 이런 거에는 거들떠 보지 말고요. 요거는 제품 계정에 가서 기초 제품이 들어가는 거지 제공품 계정에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19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0번 문제. 자,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는데 이게 자주 나오죠.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뭐예요? 배부 기준의 실제 발생액 또는 실제 기준. 이게 금액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정 배부율을 곱합니다. 예정 배부액인데 실제를 하나? 요거는 실제를 가지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다음 달 여름 특수를 노려가지고 왕창 만들 때 전기세 고지서는 다음 달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제품 원가를 모르면 판매 단가를 못 정하니까. 근데 아이스크림 생산한 건 알 수 있어요. 근데 배부율을 모르니까. 그래서 요거는 예정, 과거 경험에 비추어 예정 금액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모자란 거는 채워두든가 빼든가 하면 되는 거죠. 자, 주식회사 한국전자는 제조 간접 원가, 제조 간접비 말하는 거죠. 배부할 때 뭐를 기준으로? 직접 노무 시간. 자, 요거는 직접 노무 시간. 금액이 아니고 시간으로 여기는 하면 됩니다.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단기 제조간접 원가 배부 차이는 10만 원, 과대배부이다. 단기만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40만 원이고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2000시간. 요게 2000이라는 뜻입니다. 2000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을 몰라요.
이걸 Y로 놓겠습니다. 자, 직접 노무 시간당 제조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다른 단서가 있어야 돼요. 요게 있어야 이걸 계산할 수 있겠죠. Y 값을. 근데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10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과대 배부라 그랬습니다. 자, 기준은 예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정을 10만 원 과대 배부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배부 차이는 우리가 먼저 요 금액으로 했는데 나중에 실제 전기세 고지서를 받아보니까 10만 원 예정을 많이 했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자,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40만 원인데 10만 원 과대 배부했다 그러면 얼마예요? 50만 원을 예정 배부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실제보다도 예정이 10만 원 과대한 거죠. 그래서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이 50만 원이란 뜻이고요. 50만 원은 2000시간 곱하기 Y 예정 배부율. 그러면 Y 값을 구하려면 요거를 이쪽으로 보내면 자, 곱하기니까 나누기가 되죠. 50만 원 나누기 2000시간. 2000시간 하면 얼마예요? 시간당 예정 배부율은 시간당 250원. 예. 250원이 시간당 예정 배부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직접 노무 시간당 250원.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1번 문제. 자, 이것도 제공품 계정 알고 있으면 시험 볼 때 이 문제가 자주 나오면 쫙 써놓고 이렇게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 요게 바로 제품 제조에 관련된 계정이고 실제 회사에서는 제공품 계정을 쓰지 않고 제조원가 명세서라 그럽니다. 요 장부 이름을. 자, 이거는 편의상 T자 계정으로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회사에서는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되죠. 자, 필요하지 않은 것. 자, 단기 직접 노무 원가 발생, 노무비 이걸 말하는 거고요. 직접 재료 구입액, 직접 재료비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 요거는 안 나와요. 기말 제품은 제품 계정에 있습니다. 여기는 없고요.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만 있지. 단기 재료 사용액, 직접 재료비 계산하는 항목이죠. 총 매입액에서 이 중에서 사용액, 요거를 여기에 들어가죠. 직접 재료비 계산할 때. 그래서 여기서 필요하지 않은 항목은 3번 단기 기말 제품 재고액은 여기에 안 들어간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자, 이것도 종종 나옵니다. 다음이 의사결정과 관련된 원가의 본리 중 하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도대체 뭐냐? 과거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이미 발생한 원가로 현재나 미래의 의사결정과는 관련이 없는 원가. 요거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었죠. 이론 공부할 때 요 그림으로. 대학교 학자금 4년치 다 냈어요. 그리고 졸업장 딱 받았는데 취업은 안 됐어. 학자금 대출도 받았고. 그래서 대학교에 납부한 수험료 4년간 학자금 요것이 바로 뭐가 되느냐? 매몰 원가입니다. 이제 졸업하고 갚아야 되는 거죠. 돈 벌어서. 자, 회사로 따지면 뭐냐? 우리가 작년 또는 재작년에 기계를 샀어. 기계장치를. 그거는 이미 지나간 겁니다. 자, 이 기계를 잘 돌려서 고장 안 나게 잘 돌려서 어떻게 보면 제품을 많이 생산해서 돈 벌 생각을 해야죠. 자,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매몰 원가. 왜 땅에 묻었다, 매몰된 거다, 이미 뭐 끝난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3번 문제. 자, 원가 회계는 끝났고 이제 부가세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것. 면세 대상. 자, 이런 겁니다. 면세. 일반 국민들이 저소득층들이 월급이 얼마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출을 또 많이 하면 진짜 요즘도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보통 사용하는 농수축산물, 대중교통, 뭐 지하철, 책 이러한 것들은 뭐 병원 같은데 학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부가세를 아예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그럼 부가세가 없으니까 서민들은 그만큼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구분하면 기초생활 필수품,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농수축산물, 과일, 돼지고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돗물, 연탄, 무연탄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여객 운송. 근데 요거는 제외되는 거.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요거는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면세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국민 후생 관련 의료보건, 병원
의약품은 근데 과세하는데 약사가 제조하는 거는 또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 관련된 토지, 임대하는 거 부가세 안 붙습니다. 요거 부가세까지 하면 주택과 관련돼야 돼요. 상가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표, 뭐 교육, 학원 같은 거, 정부 허가받은 거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문화 관련 도서, 신문, 잡지, 뭐 도서관, 박물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토지, 공급. 근데 임대는 과세가 됩니다. 근데 주택과 관련된 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금융보험 뭐 이런 것들 들어가는데, 자, 면세 대상이 아닌 것, 도서, 신문, 잡지, 우표, 인지, 증지, 복권, 연탄, 무연탄. 유연탄은 과세인데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 거. 근데 항공기는 아니라 그랬죠. 대중교통, 버스, 마을버스 이런 것들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4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요거 싫어하는 문제지만 여러분들 근데 시험에는 종종 나오죠. 자, 이론 교재 321페이지에 보면 요거 표로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급가의 매출의 과세 표준 같은 말입니다. 포함하는 것. 이거는 너네 부가세 신고해. 이거 전부 다.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서 돈 받은 거는 당연히 뭐 들어가지만 돈을 안 받는 뭔가 다른 걸로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에서 뭐 아파트를 주고 토지를 받을 수도 있고. 근데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시가로 환산을 해서 요거를 전부 다 어떻게 공급가액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고요. 근데 요런 거는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 혹시 들어갔으면 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특히 대표적인 게 이번 시험에 나온 게 바로 요겁니다. 연체이자. 아니, 물건을 줬는데, 할부 판매로 줬는데, 늦으면 연체로 붙죠. 그 연체로까지 너네 매출액으로 해서 세금 내. 그러면 그건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연체이자는 그래. 여기 혹시 들어갔으면 연체이자는 빼고 부가세 신고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공급가의 과세 표준에 더하지도, 가감, 더하고 빼지도 말고 아예 얘네들은 넣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이런 뜻입니다. 아예 열애로. 얘네는 빼는 거, 얘네는 더하는 거, 얘는 아예 더하지도 빼지도 마. 돈 못 받게 돼서 거래처 부도나가지고 부도나서 못 받게 된 거. 자, 이거는 아예 더하지도 빼지도 아예 없는 걸로 쳐라 이 말입니다. 판매 장려금, 하자 보증금 이런 것들은.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아까 대손금 나왔죠? 자, 옳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대손금은 과세 표준에 가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더하지도 빼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대손금은 다른 매출액이 있어. 근데 요 대손금이 생겼어. 우리 매출액에서 빼주세요. 이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공제하지도 더하지도 않는다. 자, 요거는 맞는 말이죠.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됐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과세 표준에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뺀다 그랬죠.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아니죠. 포함하지 않는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얘가 틀린 겁니다. 2번 정답은 나왔고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해서 우리 아파트 건설해서 아파트를 주고 땅을 받았어. 그러면 돈을 주고받은 게 없어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을 그 땅값으로 계산해서 매출액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외화로 대가를 받은 후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아직 물건은 안 갔어요. 근데 돈을 먼저 다 받았어, 달러를. 그리고 요거를 환전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그러면 이미 끝난 거죠, 결제는. 그러면 요 환간 그때 환율 금액으로 계산한 거 요거를 매출액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마지막 15번 문제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대한 게 나왔는데 요거 종종 한 번씩 나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대해서 앞에서 이론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자, 이론 교재 309페이지에 있는 거. 사업자 등록증은 사람으로 따지면 출생신고죠. 우리 회사 만듭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주민등록증과 같은 개념이고, 그리고 사업장마다 전부 다 해야 되고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우리가 환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픈하기 전에 뭐 냉난방 설비도 하고 인테리어 막 하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개시 전에도 미리 해놓고 개업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자, 20일 근데 사업을 이미 시작했어. 개업했어. 그러면 20일 이내에는 신고해야 되고 안 그러면 이거는 불법이 됩니다. 자,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그러니까 개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아까 신청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전에도 할 수 있고요. 신규 사업자나 사업 개시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죠. 요거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가 3월 25일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했어요. 실제 사업 개시일은 4월 1일인 경우에요. 그럼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일기 확정 신고니까 이렇게 해서 과세 신고를 하면 되나? 아닙니다. 오픈한 날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왜냐? 개시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발행했을 거고. 그러면 4월 1일 날부터 개업했더라도 그 전 것까지 너네 환급도 받을 수 있지만 대신에 매출한 것도 세금 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겁니다. 4월 1일이 아니고 3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 사업자 등록의 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는 불가능하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다 온라인이 돼 있잖아요. 아무 데서나 전국 어디서나 신청하면 뭐 옛날엔 3일 이내에 발급해야 된다는데 요거 고쳐져 가지고 2일로 바뀌었고 그리고 실제 가보면요 5분입니다. 커피 한잔 마시고 있으면 나와요. 자,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요것도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론 됐고요. 이번 99회 아직 합격률은 나오진 않았는데 이런 시험이 그렇게 비비고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실무시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